자, 이번에는요. 주말 동안 한 분이 귀국을 했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입니다. 그 얘기 좀 해보죠. 여기 있습니다. 참 지난주에 큰 논란이었었는데 이제 귀국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귀국길 공항에서 휴대전화 압수당한 윤장현. 오늘 검찰 소환됩니다. 오전 10시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 이런 입장을 공항에 남겼는데요. 어제입니다. 오전 4시 42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을 했습니다. 기사 내용 좀 보죠. 검찰은 공항에서 윤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20여 분간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 전 시장은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소명할 것은 소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남겼습니다. 윤시환 변호사, 드디어 귀국을 했습니다. 자, 일단 그럼 검찰의 조사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문자 메시지를 보면 약간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건네게 된 경위가 본인이 이제 내심의 의사가 아니고 표현 자체를 공직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 있다면 관련법 위반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사례학교법에 김 씨의 어떤 자녀를 취업시킨 부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취업시킬 때 이게 전 대통령의 혼외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취업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윤장현 전 시장은 혼외자임을 본인이 믿었다면 이것이 과연 위계이냐. 그래서 위계임을 자기가 그러니까 혼외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혼외자라고 속여서 취업을 시도했다 그러면 이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 약간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직권남용 부분도 마찬가지로 산하기관에 이제 취업시킨 부분이요. 그 부분도 과연 이게 시장의 직권의 범위에 속하느냐 그런 외관을 갖췄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서 수사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수 의원님, 이번 사안이 굉장히 묘한 것이 처음에는 피해자였습니다. 당한 거였습니다. 당한 사람일 줄 알고 조사를 해보니까 단순히 당한 게 아니라 뭔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피의자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피해자라고 발표가 됐다가 이제 피의자로 전환이 됐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기범의 그 어떤 유혹을 받았을 때 다 사기에 넘어가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유독 왜 윤장현 전 시장만 사기에 넘어가게 됐느냐. 지금 알려진 거는 유일하게 지금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사기를 당할 때는 본인이 극도의 어떤 정신적 추구하는 게 있거나 아니면 여하튼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 당하는 사기에 당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윤장현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광주시장이지만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를 통해서 정계에 입문을 했고 사실은 이제 합당과 분당을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남기는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 아무런 정치적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올 때 사실은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아마 회의적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범이 접근해 오니까 이 선을 잘 타면은 공천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윤장현 시장만의 특수한 사정이 이렇게 이분만 특수하게 사기에 걸려들게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저도 의심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됐을 것이고 귀국하자마자 휴대폰을 압수한 것도 아마 이제 그동안 연락 과정에서 이런 공천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걸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 휴대전화는 목숨과 같이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분도 그 휴대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긴 했는데 귀국하자마자 휴대전화를 압수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실마리가 좀 풀릴까요? 풀리죠. 왜냐하면 사실 이 단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우리는 봤는데
이런 가해자 성격도 강하고 좀 전에 이 직권남용이라든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여기에 하나 더 보태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도 상당히 있다. 김영란법 위반.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지금 이 공무원들은 어떤 형태로 이런 걸 거부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을 그래서 부정청탁금지법은 누군가 위에서부터 취업을 시키라든가 승진시키라든가 이런 오다가 내려와도 노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보호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청탁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거절해야 됩니다. 아니 받더라도 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이런 것을 위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취업을 청탁시켰는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부정청탁금지법 소지도 상당히 있어서 저는 무엇보다도 정치인들이 지금 보면 이 청탁성 성격 돈을 알고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돈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저는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여러 가지 이 혐의가 저는 실질적으로 그 전화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양무소 이사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좀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자, 이 사안도 참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입장을 나타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합니다. 여기 보시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사망. 지금 뭐 일단 자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두고 이제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목을 보시죠. 문정권 보복 수사가 비극을 불러왔다라는 입장이 있고요. 또 다른 축에서는 고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또 입장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 빈소는 지금 보수 성향의 정치인과 인사들이 많이 빈소를 찾고 있는데요. 한국당 김성태, 검사 출신 황교안 등등등 하면서 정부의 수사가 문제다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쪽에서는 본인이 고인이 된 사람을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적폐 수사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거다. 이런 또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관련 영상을 좀 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 장군은 참 강직한 참군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수사 문제에 대해서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애석합니다. 실장님을 뭐 지키려고 이런 결정을 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이 아닐 겁니다. 양무소 이사장님. 지금 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전 죽음을 두고 여러 가지 입장입니다. 지금 맞서고 있는 듯한 느낌도 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맞서고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치적 언행들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이야기들이 거의 안 나오고 있고 야당 그 보수 야당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망자무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그분이 그 앞에 사건이 뭐였는지에 대해서는 주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정치 보복이나 무리한 검찰 수사나 이런 식으로 다 풀려 나가잖아요. 유사한 사건이 정반대 쪽에서 있었잖아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 노회찬 전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랬었을 때 노회찬 전 의원이 살아온 길에 대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조명이 됐지 정치 드루킹 사건의 별건 수사로 들어갔던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재수 장군의 문제는 세월호 유족의 사찰 또는 그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기무사의 정치 관여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 정치적 보복, 그다음에 적폐 청산의 그 이 과잉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이제 보수 야당이 한단 말이죠. 이 사안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 공격을 해왔었을 때 정부 여당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닌가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라고 이제 지적이 나오는 것은 노회찬 전 의원 때도 동일하게 보수 진영에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냐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이재수 장군의 그 죽음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반대쪽에서 그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 부분 정도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윤시한 변호사.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이 장례식장에 이제 보수 인사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남기고 있는데 글쎄요. 이 분위기는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적폐 수사라는 그 용어가 주는 의미가 물론 수사가 필요하죠.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것에 대한 사장의 칼날이 필요하긴 한데 그 수사의 정도나 범위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이 수사의 범위가 사실 지금 거의 2년 차까지 수사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수사의 범위가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수사로 다 단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회적 적폐에 대해서, 사회공폐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제의할 필요도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 부분만 봐도 기무사 메인 서버가 오픈된 입장에서 영장 기각된 이후에 또 다른 수사로 아마 압박을 당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 관행도 문제지만 과연 우리 정부가 이 통합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통합적 행보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로 대응할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이 부분도 한정적으로 하고 이제는 통합 행보를 통해서 제도적 개선으로 가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고인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다 명복을 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자, 이번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련 얘기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트럼프 비서실장으로 600억 자산 가진 36살의 충성파가 내정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후임으로 이름 닉 에이어스라는 인물이 내정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켈리 비서실장은 이른바 군기반장, 뭔가 딱 틀어지면서 기강을 잡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물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36살의 자산을 가진 인물이 내정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 기사와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좀 보겠습니다.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톡입니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이 교체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존 켈리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의 연대 교체를 공식화했는데요. 현지 시각 8일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켈리는 연말에 물러날 거다. 후임은 하루 이틀 이내에 발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동은 2020년 재선을 대비하기 위함인데요. 지난달 중간선거 결과대로 내년 1월부터는 하원 권력이 민주당으로 넘어가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껄끄러운 인사들을 내쫓는 인사 개편을 시작한 겁니다. 켈리 비서실장은 지난해 8월 취임했는데요. 초기에는 정권 2인자 자리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엔 켈리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사석에서 멍청이라고 불렀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또 지난 9월엔 켈리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는 내용이 밥 우드워드의 저서에 담겨 불화설이 증폭된 바 있습니다. 결국 취임 17개월 만에 켈리 비서실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현재 미국 언론들 사이에선 차기 비서실장으로 닉 에이어스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과 AP통신 모두 차기 비서실장으로 닉 에이어스를 거론했습니다. 차기 비서실장으로 거론되는 이 닉 에이어스, 과연 누굴까요? 닉 에이어스는 선거 전문가 출신이고요. 현재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비서실장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보좌관과 사위 쿠슈너 선임 보좌관과는 친분이 두터운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새로운 백악관 비서실장에 닉 에이어스가 자리하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네, 김수영 교수님. 닉 에이어스, 36살입니다. 지금 뭐 나오는 보도,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의 딸과 사위와 아주 가까운 인물이다.
자,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미국에서는요, 그런 백악관 참모들이나 내각의 장관들을 웬만하면 임기를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들어선 유독이 교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딸과 사위를 통해서 인물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가족 경영을 하는 겁니까? 이 뭡니까, 이 모습?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나라와 달리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36살짜리가 대통령이 실장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일단은 미국은 그런 나이의 어떤 위계라든가 이런 건 크게 따지지 않는다고 보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동안 사실 이 켈리는 좀 많이 껄끄러웠고 또 자신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데 대해서 좋은 일이라고는 하지만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했고 심지어 사석에서 멍청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돼버리는 바람에 대통령으로서는 자기의 권위나 또 자존심 이런 것이 상했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말랑말랑하면서 자기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젊은 사위라든가 딸의 추천을 받아서 이런 인사를 왜냐하면 이 트럼프 연배에서 이 직접적인 가치 정치를 한 그런 그 경력은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추천을 받아서 한마디로 내 말을 잘 듣는 비서실장으로 저는 데려왔다 이렇게 봅니다. 최영선 의원님, 좀 김시환께서 마지막 뒷부분에 언급하셨는데 딸과 사위와 가까운 인물을 비서실장으로 둡니다. 이번 인사를 전체적으로 평할 때 이방카 부부의 쿠데타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은 이 건에 있어서는 좀 재미있는 대목이 있는 것이 켈리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년배입니다. 그리고 사성 장군 출신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군기반장 역할을 했죠. 그런데 군기반장을 트럼프 대통령의 동년배인 켈리 비서실장이 군기반장을 하는 과정에서 백악관의 보좌관인 이방카 그리고 또 다른 선임 보좌관인 이방카의 남편과 사위죠. 좀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사이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백악관 내에 켈리 비서실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 이방카와 그 남편이 켈리를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이번 인사가 일어나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새로 후임자로 오려는 닉 에이어스는 이방카와 그 남편의 또래입니다. 이방카가 37세, 이 사람이 오는 사람이 36세 해서 그러니까 이방카 세대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밤사이 또 뉴스가 좀 들어온 게 이 그 후임자로 알려지던 에이어스가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더 이상 그 비서실장 후보가 아니다 하고 스스로 트위터에 올렸어요. 부인을 했네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트위터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정치로 유명을 했지만 이번에는 에이어스의 에이어스의 트위터에 트럼프가 오히려 지금 선점을 당해버린. 그래서 좀 재미있는 그 밤사이 트위터 정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인사 모습은 아무튼 지금까지 미국에서 벌어진 거라고 보기 어려운 나라 이름을 가리고 보면은요 어느 나라에서 벌어졌지라고 생각이 드는 모습이라서 저희가 좀 소개해봤습니다.